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물류센터 그리고 종교 모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면서 기본만 지키자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순차적 등교 개학이 진행 중이고요. 또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1,5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들 정리하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세요.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590명으로 전일 0시 대비 49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변동 추이를 보면 지난달 31일 27명에서 이달 1일에는 35명, 2일은 38명, 어제 집계에서는 49명까지 올랐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명, 인천이 17명, 경기 12명 등 수도권에서만 48명이 나왔고 대구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지역 발생이 46명으로 전체 49명 중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는 3명에 그쳤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누계 2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 서 기자도 이야기를 했듯이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인천이라던가 경기 같은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까지 집계를 보면요.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최소 59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7명, 경기가 9명인데요. 지난 5월 31일 인천 부평구의 한 개척교회에서 목사가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사흘 만에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는 종교 모임 등과 관련해서 한 달 새 1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밀폐, 밀접, 밀집된 시설에서 접촉이 이뤄지는 모임은 모두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 시설도 어제 오후부터 운영 자제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이 불가피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채 운영해야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 중앙정부의 행정조치와는 별개로 관내 물류센터와 콜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지자체들이 또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강력한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서울시 현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서울의 확진자는 이제 908명을 기록하면서 900명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일대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어제 하루 동안 4명이 늘어서 17명으로 집계됐고요.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2명이 추가돼서 21명이 됐습니다. 그 밖에 주요 발생 원인별 확진자를 보면 해외 접촉 관련이 계속해서 늘어서 이제 283명까지 확인됐고 이태원 클럽 관련은 134명, KB생명보험 관련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그젯밤 확진 판정을 받은 강서구 52번 환자가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성화재 논현지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구는 해당 건물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오는 7일까지 건물을 자진 폐쇄하도록 하는 한편 접촉자 52명은 자가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교회와 함께 또 다른 주요 확산지로 주목되고 있는 곳이 바로 콜센터입니다.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한 일가족 감염이 콜센터로까지 다시 번지게 될까 봐 지금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달 1일 서초구에 거주하는 3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일가족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제 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서초구 45번 환자의 부모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서대문구 29번과 30번 확진자가 됐고, 이 서대문구 29, 30번 부부의 접촉자인 강북구 거주 73살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강북구 15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특히 최초 확진자 아내의 어머니인 서대문구 30번 환자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악사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울시는 현재까지 접촉자를 포함한 120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콜센터가 위치한 해당 건물 5층과 11층은 폐쇄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또 최초 확진 부부 2명보다 이 확진자 여성의 부모 쪽에서 증상이 빠른 것으로 발견돼서 광범위하게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기된 악사 콜센터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은 역학조사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이 콜센터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한번 좀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빠르게 선제적인 대처를 하여서 불씨를 미리 좀 잡아야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돼 온 태릉 선수촌 내에 태릉 생활치료센터가 어제부로 운영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남산에 새롭게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 센터는 서울 중구 서울 유스 호스텔에 마련됐는데요. 전체 50실 규모의 2인 1실 원칙으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3인 1실로 최대 150명까지 수용하게 됩니다. 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들 가운데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입니다. 65세 이상인 환자나 만성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입소할 수 없습니다. 이곳 남산 생활치료센터에는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등 전문 의료진과 경찰 소방 인력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효선입니다. 네, 서효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의 임현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가 또 50명 가까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 확진자 규모를 또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 기준이죠. 하루 추가 확진자가 49명이 나왔습니다. 예. 이 닷새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48명이 나왔습니다. 이 방역당국도 인구 밀집 지역인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말까지 일주일여간을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말까지 이 기간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거라는 건데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추이를 보면 종교시설이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SNS에 올린 글에서 이 한숨 돌리나 싶더니 아직도 또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밀폐, 밀접, 밀집된 시설이죠. 물류센터와 학원, 종교시설 같은 곳에서 연달아 집단 감염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관련 확진자가 60명 가까이 달하는 인천 개척교회 집단 감염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종교단체의 이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이 집단 감염 위험이 매우 크다며 특별한 경계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 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방역 당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감염장 중에 이 무증상자 비율이 대략 20에서 30%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자신이 무증상자일 수도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 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밀폐, 밀접, 밀집된 공간에서의 모임은 적극적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종교 시설의 경우 최근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이러한 모임을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갖는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말까지가 수도권의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말까지가 어떤 그 향후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전반적으로는 생활방역 체제로 넘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사태가 이렇다 보니 어떤 우리 국민들도 마음가짐만큼은 좀 사회적 거리두기 때에 좀 준하는 그런 자세로 좀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고층 빌딩에서 일하는 보험 설계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빌딩이 폐쇄가 되면서 그 건물에 입주해 있었던 세무서 3곳도 한때 업무가 중단됐다면서요. 네, 삼성화재 논현지점인데요. 이 건물 20층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이 60대 남성이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청은 이 삼성화재 측에 오는 7일까지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또 직장 동료를 포함해 접촉자 52명에 대해서는 모두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의 1층부터 10층까지는 역삼, 삼성, 서초 세무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강남구청은 일단 이들 3곳의 세무서가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감염 위험은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세무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고요. 세무서 정상 운영 시기는 역학조사가 끝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학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의 3차 등교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네,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178만여 명이 어제 3차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3차 등교 수업으로 전체 학생의 77%가 등교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네. 이 3차 등교 개학 이래 등교를 연기한 학교는 모두 520곳 정도 됩니다.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또 학교는 지침에 따라 낮은 밀집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 수도권 초등학교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교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렇게 등교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 등교 수업을 좀 더 늦추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교 방역뿐만 아니라 학원 시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네네. 정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위반을 해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교육부는 학원법을 개정해 이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법이 개정되면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정부가 올해 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내년까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정부 예산 1,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개발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관련 리포트 들어보시죠. 정부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올해 안에 확보하고 내년까지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한 임상 연구를 위해 하반기에 약 1,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 회의에서 이런 대책들을 논의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병원의 역량을 총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국가 책임하에 끝까지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를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치료제 분야에서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약물 재창출 연구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하고 농축해 약을 만든 것으로 정부는 연내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 자체를 이용하는 항체 치료제는 내년 개발을 목표로 올 하반기 임상시험이 진행됩니다. 기존 약물에서 코로나19 약효를 찾는 약물 재창출 분야도 현재 임상시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의 국내 도입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을 임상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TBS 곽자연입니다. 네, 관련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노력도 함과 동시에 또 그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그런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름이 됐고 곧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름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이 새롭게 마련됐죠. 네, 정부가 워터파크 같은 물놀이 시설 내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지침에 따르면 이 수건이나 수영복, 물안경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고요. 이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이용객 수도 제한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또 사람 간 거리는 2m를 유지하고 2m 간격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이 워터파크 같은 물놀이 시설에서 이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같은 이런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데요. 이건 역시도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고 실천을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죠. 한 해에 추경을 3차례나 편성하는 것은 48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우리 정부가 35조 3천억 원의 규모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일 텐데요. 어디에 쓰일지 또 효과가 있을지 먼저 관련 리포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평소에도 아르바이트 여러 개를 해야 자신의 꿈을 지킬 수 있는 연극 배우, 예술인들의 고통은 특히 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작품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진이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린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에게 3차 추경으로 석 달간 150만 원이 주어집니다. 예술인들에게 8천여 개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규모 예술 뉴딜 프로젝트 같은 이색 사업도 진행됩니다. 예술인이 낙후된 지역을 벽화나 조각으로 꾸미는 사업인데 예술인들에게는 한시적이지만 일자리가 주어지고 마을 분위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대면 유통 환경에 대응해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스템도 본격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전국 500곳에 설치하고 모든 국립학교를 디지털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고용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35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들어 11조 7천억 원의 1차 추경,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3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러 우려를 나타냅니다.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40% 중반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TBS 이민정입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 보도 보셨습니다. 리포트 말미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1차와 2차 추경을 넘어서서 3차 추경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을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1% 정도 됩니다. 미국은 166%, 독일은 70%가 조금 넘고요. OECD 평균으로 보면 한 110%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예. 물론 부채 비율이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 일단 경제 상황이 더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고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IMF의 경고도 언급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은 이렇게 투입한 재정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이런 고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경제적 전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소 이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임현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께서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확진자의 수가 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감염 확진자 수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들이 나온다는 것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쭉 그동안의 감염 경로를 보게 되면 학원, 노래방, 또 돌잔치 식사, 또 이제 물류센터와 같은 작업장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빠르게 2, 3일 만에 많은 감염자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한 명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태원발 학원 강사와 같은 감염 경로가 우리가 모르는 네. 또 다른 감염 경로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감염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 환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추산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환자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2, 3일 만에 최소한 2~3명을 감염시킨다고 해도 지금 7, 8차가 이루어졌다고 치게 되면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6만 명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N차 감염자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이 확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조용한 전파가 계속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밝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숨겨진 N차 감염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집계를 보면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가 최소 55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동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집단 감염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방역을 이제 강화해 왔죠. 그래서 네. 신천지 사례가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는 편이고 또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개척교회처럼 소규모 교회 그리고 종교 모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여러 차례 네.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밀접 접촉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이번 사례 같은 경우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각 목회자들이 분산되었을 때 지역 전체가 다 감염이 되는 그런 좀 독특한 케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약한 연결고리를 지금 코로나19가 공격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이유가 이런 영세한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좁은 시설에서 공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네. 우려스럽다라는 것이고요. 예. 또 이 무증상 경증 환자가 또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발표되는 것은 뭐 무증상 이제 환자가 한 25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지적을 되게 하는데 이번에 이 교회 같은 경우에 무려 무증상자가 70%까지 올라갔다라고 방역당국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더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이 종교 모임에 관련돼서 관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이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종교시설 집단 발병 간의 이제 연관성을 좀 면밀하게 정말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김원식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 종교 모임, 이 감염 확산의 주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특히 이제 밀접한 장소에서 특히 이제 종교의식, 찬송을 한다든지 무엇을 낭독한다든지 그리고 비말 전파가 좀 많이 됐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계속 모이던 친밀한 모임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셨을 텐데 그동안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시던 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기냐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지역 감염 확산세가 지금 이미 많이 전파가 되어 있고 단지 이분들은 이제 그런 지역 확산세에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로서 취약한 부분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하나의 집단 감염의 사례일 뿐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등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이 정책적으로는 어쨌든 그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500여 곳이 넘는 학교들에서 사실상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모아져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각 학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자유 재량을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519곳 정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 전날보다는 약간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수도권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3분의 1만 등교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만 이제 등교를 하게 만든 조치 이번 주에 있었고요. 네. 또 이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정해가지고 등교하도록 해서 좀 교차적으로 이제 전체 등교 학생 수 또 학교에 머무는 학생 수의 수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온다 하더라도 뭐 점심을 먹지 않고 바로 이제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교에 머물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학부모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만이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2시간 정도 따져보니까 머물더라. 그럼 2시간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학교에 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학교에 좀 더 오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이나 이제 다른 시간대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되 예. 학교에서는 이제 그걸 좀 미진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좀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지도를 받는 형태의 그런 이원적인 어떤 상호 보완의 교육 목표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내세우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학교에 와가지고 출석 시수나 이런 걸 채운다 그러면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실체적인 어떤 효용성이 없지 않나 문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지 어떤 총량을 규제하거나 학교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 학습이나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어떤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거나 학습자인 학생들의 어떤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 공간의 운영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형식적 출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이제 보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상호적 보완을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네.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뭐 이제 학교에 나와가지고 지도를 받는다든지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실체적일 수 있지 예.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어떤 그런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라도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어떤 그런 명분이나 타당성, 이유가 명분이 좀 확보가 될 수 있겠군요. 그래요. 이 교육부에서 등교 수업을 이렇게 예정대로 진행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학교 내에서의 감염 사례는 없다라는 이유일 텐데요. 또 그에 반해 학원에서는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학원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교육 현실을 일찍부터 이제 인정을 하고 방역 관리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교육도 있지만 사교육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고요. 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 확진되거나 확산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안심을 할 수 있지만 사교육 시장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없죠. 그런데 공교육 현장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교육 시장이 뭔가 콘텐츠 관점에서는 뭐 공교육 시장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했지만 감염병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감염 사례가 많기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학교 현장보다도 학원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좁은 공간에다가 이제 어떤 영리적인 효율성 관점에서 너무 다닥다닥 이제 책상을 붙인다든지 또 환기 시설이 안 되는 그런 취약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관련법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학원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학원계 입장에서 봤을 땐 또 반발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현실적인 어떤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폐원하는 그런 위치가 되고 있는데 네. 무조건 이렇게 규제 감독으로 하게 되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사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도 높게 규제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는가. 그래서 어쨌든 다독이면서 관리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좀 학원 공간 자체에 대해서 유도할 부분은 유도를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그런 조치를 최대한 취하되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발생 현안을 봤을 때 저 조치를 좀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종교 모임이든 학원이든 간에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직종에서 확진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네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도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여기 상담직이라든지 또 영업직, 특히 이제 보험에 관련된 직종도 있고요. 다단계 판매직도 지금 현재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차원에서 거리라든지 어떤 이동 공간 중에는 마스크를 하세요. 근데 내 집단이라고 하는 실내 공간에 갔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자재로 말씀을 하시던 중에 무증상자가 경증자가 비말을 통해 가지고 확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음식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요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투명 마스크를 쓰고 요리하면서 말을 하시는 거 볼 수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하는 중에 이게 투명 마스크를 쓰고 비말을 차단하는 형태의 이런 조치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각 개별적으로 구입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는 좀 공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런 투명 마스크들을 착용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이 오가는 어떤 네.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역 당국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투명 마스크 네.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해준다면 이 방역 예방 차원에서는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계속
짚어드리고 있듯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 또 하나가 무증상 확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무증상 확진자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되지는 않을지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바이러스 수치가 높아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에 감염력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금 국내 확진자 중에서 20-30%가 무증상 감염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천 개척교회 감염자를 보니까 71%가 무증상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무증상 감염이 특히 더 많은 건 아니고 증상이 발견하기 직전에 발견이 돼서 발견 당시에 증상이 없었을 뿐이고 하루 이틀 지나서 증상이 더 생기시는지는 지켜봐야 할 텐데요. 네. 그만큼 우리가 감염력이 높은 상태에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발열 체크라든가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또 몸살 근육통 이런 증상 유무만으로 감염자를 가려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것이 되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모두가 서로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손 씻기를 잘 하시고 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물론 내가 또 무증상 감염을 또 시키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마스크를 잘 쓰시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 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충분히 나 또한 그 양성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전수 검사를 해본 결과 무증상 감염이 밝혀졌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보름 동안 우한 주민 거의 1,000만 명을 검사를 다 했다는 겁니다. 네네. 물론 이제 검찰이 여러 개를 모아서 하는 집합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무증상, 그러니까 바이러스 PCR은 양성이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이 이제 300명이 나왔다는 건데요. 네. 또 이 300명의 접촉자를 검사했더니 그 접촉자는 음성이었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무증상 감염자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 사례는 보고하고 있지는 않는데 우한에서 발견된 무증상 사례는 조금 다른 사례가 되겠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감염력을 가지는 무증상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우한에서 나타난 무증상 사례는 감염을 앓고 나서 한두 달 후에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나오는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네. 그런 무증상 감염 양성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 검사라는 것도 좀 놀랍고 또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양성이 나온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고가 됐었는데요. 아마 우한도 그러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어제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진다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직제상으로 상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권한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에서 이제 청으로 되게 되면 이제 독립된 중앙 행정기관으로 승격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본부장이 인사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 교수님도 있으시면은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점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으로 이제 승격을 하게 되면서 의료 인력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번 바뀐 이제 개정안에는 권역별로 질병 대응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이건 그동안에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네네. 다만 따져봐야 될 것이 지금 의료계에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좀 난색을 표현하거나 좀 갸우뚱거리는 사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겉으로 봤을 때는 감염병 연구센터를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확대해서 만드는데 국립 감염병 연구소를 신설하겠다 했는데 이걸 이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있어서 이거를 이제 치료제, 백신 개발 이런 것들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청에서 떼가지고 복지부로 하게 되면 이거 일관성이
게 예, 된다라는 왜죠? 네네. 지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결국에는 정책적 부분 역량들을 좀 더 많이 개입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것인데 예. 과연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8,171억 원인데 한 6,600억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연구소 기능도 이쪽으로 가게 되고 또 질본의 장기식이나 신체 조직에 관련된 업무도 이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조직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독립적이고 인사권을 할 수 있는데 예산과 핵심적인 연구소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좀 원활하게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불식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권역별로 질병 대응센터라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자체라든지 행안부 쪽의 권한을 좀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역할이 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좀 잘 해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김원식 평론가께서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이모저모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질병관리청이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앞으로 그 현장에서 직접 뛰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장 전문가의 한 분으로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싶으신지. 네, 그동안의 질병관리본부의 활약을 보게 되면 이미 질병관리본부는 방역관리, 전염병관리, 또 비전염성 질환 여러 가지 질병관리에서 전문적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이고 거기에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이 된다고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서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이런 많은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도 이미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이제 중앙임상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는 의사들 위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고 또 이제 진단검사의학에서도 많이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열린 상태에서 많이 청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충분히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조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염병 연구소도 굉장히 또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전문가를 심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도 마치 우리가 식약청이 전에 있었는데 지금 식약처로 됐지만 그러니까 식품이라든지 의약품 또 의약외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감염병 연구도 때로는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조금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개선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보건복지부와 이제 질병관리청의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보건부는 예를 들면은 이제 보건의료 체계를 담당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중요한데 결국 이제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 인력, 장비 이런 것들도 같이 전문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보건부도 결국은 이런 굉장히 전문성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 사실이고요. 지금 보건부와 이제 복지부가 같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 정부는 복지에 더 당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는 보건이 더 중요한 국가 안보이기 때문에 복지나 여성 가족 분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성 가족 복지 이쪽을 좀 한 분야로 놓고 보건부를 차라리 보다 전문적으로 독립시켜서 지위를 더 주고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금 총리께서 맡고 계신데 이제 필요하면은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부총리나 총리의 권한을 갖고 이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향후 남아있는 2차 대유행, 특히 이제 백신 개발도 올해 안에 어렵고 내년에 빨라야 이제 내년에 이제 상용화돼서 보급이 될 텐데 좀 지금 시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이런 감염병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꾸려지는 질병관리청을 비롯해서 관련 보건 관련 행정 조직들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이건 좀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질본에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코로나19와는 무관한 가와사키병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뭐 한편으로는 뭐랄까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 가와사키병이 어떤 질병인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와사키병은 아직은 또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소아들이 고열이 며칠 동안 계속 나면서 여기저기 빨간 발진이 혀라든지 입, 그다음에 결막 충혈, 또 피부 발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발이 붓고 네. 또 심장, 혈관을 공격하는 이러한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나타나면 우리가 가와사키병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러한 유사한 질환이 많이 생겨서 혹시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가와사키병 유사하게 나타나면서 코로나19 감염증의 증거가 있고 다른 병의 원인이 아니면은 우리가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금 보고된 두 사례에서는 보고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냥 가와사키병이고 새로운 다기관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 혈장 치료제를 올해까지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완치된 사람의 이제 혈장을 가지고 농축해가지고 만든 것인데 올해까지고요. 네.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 항체 치료제는 그야말로 별도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치료제가 되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이제 치료제 개발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1,000억 원 정도의 투자. 이제 예산도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또 이제 백신이 만약에 개발됐을 경우에는 민간 부분보다는 이제 국가가 보유를 많이 해가지고 공공성을 이제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해외에서 이제 개발되는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국내에 이제 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11대 전략 품목 중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같은 경우 핵산 출직이나 PCR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를 유도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해외에서 치료제가 좀 더 앞서가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많이 이제 시민단체도 지적하는 것이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개발한 국가의 백신을 치료제를 빨리빨리 어떻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특히나 만약에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쪽에서 빨리 이제 개발한다고 그러면 네. 사실은 어떤 비쌀 가격에 그들이 이제 독점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런 뭐 WHO를 포함을 해가지고 유엔을 이제 포함을 해서 그것을 이제 공동으로 저렴한 가격에 선제적으로 이제 각 국가에 분배하는 문제도 국제적인 어떤 의료 정책 공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실한 그런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